유자는 문으로써 세상을 어지럽히고 협자는 무로써 세상을 어지럽힌다. 한비자. 평설 열국지 3부의 주요 등장인물. 위문후. 위나라 초대 군주이자 명군으로 전국시대 초기를 주도해 나간다. 공자의 제자들을 대거 등용하여 전국 칠홍 중 최초로 부국 강병책을 쓴다. 또한 병법가인 오기를 발탁, 군사적으로도 위나라를 강국 반열로 끌어올린다. 오기. 전국시대 초기의 병법가로 흔히 오자라고 부른다. 오자병법의 저자이기도 하다. 위나라 태생으로 성격이 거칠고 급하며 출세욕이 강하다. 장수에 임명되기 위해 아내까지 죽이는 비정의 사내이다. 위문후에게 발탁되어 위나라 서하 태수에까지 이르다가 말년에 위무후의 미움을 사초나라로 망명, 그곳에서 개혁정치를 단행한다. 그러나 너무 성급한 개혁으로 인해 훈구 세력의 반발을 사피살된다. 제위왕. 전국시대 제나라의 명군이다. 즉위 후 9년 동안은 방탕한 생활로 일관했으나 순후곤과 추기 등의 간언의 깨달음을 얻어 제나라를 일약중원 최강국으로 끌어올린다. 직하학사 제도를 두어 많은 인재를 배출, 백가쟁명이라는 말을 낳게 하기도 했다. 상왕. 원래 이름은 위양 혹은 공손왕이다. 후일 상군의 봉해짐으로써 상왕으로 불리게 된다. 위나라를 거쳐 진나라로 들어간 후 2차에 걸쳐 개혁 정치를 단행, 진나라를 일약 천하 제1의 강국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손빈. 전국시대 초기에 활약한 제나라의 병법가로 손무의 후손이기도 하다. 숙명의 라이벌 방연과 더불어 위나라에 등용되었으나 방연의 모함으로 다리를 잃고 제나라로 탈출한다. 마릉전투 때 감조지게를 사용하여 방연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소진. 전국시대 중기에 활약한 유세가다. 귀곡 선생의 제자로 유세수를 배운 후 진나라로 가서 벼슬자리를 구했으나 거절당한다. 진나라의 앙심을 품은 이후 연나라와 조나라로가 진나라에 대항하는 합종책을 성공시킨다. 장이. 전국시대 중기에 활약한 유세가이자 진나라의 외교가다. 소진의 계책에 의해 진나라에서 훗날 승상에까지 오른다. 소진의 합종책을 깨는 연횡책을 강구하여 진나라의 통일 기반을 구축한다. 맹상군. 원래 이름은 전문이다. 제나라 정치가이자 전국시대를 대표하는 호골 중 한 사람이다. 평원군, 신릉군, 춘신군과 더불어 전국사군으로 불린다. 진나라에 초빙되어 갔다가 위험에 처하게 되자 계명구도의 계책으로 진나라를 탈출, 제나라로 귀국한 후 명성을 떨치게 된다. 아계. 전국시대 말기의 명장으로 원래는 중산국 사람이다. 어렸을 적에 제나라에서 유학 병법을 공부한 후 귀국했으나 조나라에 의해 중산국이 멸망하자 조나라 장수가 된다. 그 후 조무령왕 이죽자 연나라로가 연소왕을 도와 제나라 임치성을 점령하는 위협을 달성한다. 범수. 전국시대 말기의 진나라 정치가다. 위나라 태생으로 젊었을 적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진나라로 도망쳐 승상에까지 오른다. 진소양왕을 도와 원교 근공의 정책을 입안, 진나라 통일 기반을 구축한다. 은원 관계가 분명하여 젊었을 적에 자기를 죽이려 한 위제에게 철저히 복수하기도 한다. 여부리. 전국시대 말기의 상인이자 진나라 정치가다. 젊었을 적에 조나라에서 인질 생활을 하는 진소양왕의 손자 자초를 보고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 그를 진나라 왕에 올린다. 임신한 자신의 첩을 자초에게 바쳐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가 진왕정, 즉 진시황이다. 자초가 왕위에 오르자 진나라 승상이 된 여부리는 정의 생모 조태후와 간통하기도 한다. 노예의 사건으로 인해 진왕정의 미움을 받아 끝내 자살하고 만다. 진시황. 전국시대 육국을 통합, 천하를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550년간 이어온 춘추전국 시대를 마감하는 진나라의 왕이다. 이름은 정. 원래는 여부리의 아들이나 여부리의 교묘한 술책으로 진장양왕의 아들이 된다. 어렸을 적에는 조나라 수도 한단에서 자라났고 그 후 귀국하여 진나라 왕위에 올라 마침내는 천하를 통일하는 대위협을 이룬다. 제3부 일통천하, 제11권 다른 난세, 제1장 전국을 알리는 소리. 꿈이었음인가? 오나라의 멸망과 더불어 300년 동안 이어온 춘추시대는 한바탕 꿈처럼 그렇게 사라져갔다.
이제 역사의 강물은 또 다른 어지러움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었다. 이 어지러움은 지금까지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춘추에 이어 앞으로 닥쳐올 이 난세를 우리는 전국시대라 부르고 있다. 두 시대를 합해 춘추전국시대라고 한다. 그러나 전국을 예고하는 뿔나팔 소리는 오나라 멸망이라는 하나의 사건에만 의존하여 울려 퍼진 것은 아니었다. 오나라와 월나라 간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소위 중원이라 불리는 중국 대륙 북방의 한 자락에서도 한 나라가 존망이라는 명제 앞에서 목숨 건 투쟁을 벌여대고 있었던 것이다. 다름 아닌 제2대 패자국으로서 중원 전체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온 진나라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다. 제환공에 이어 춘추시대 제2패공에 오른 진문공일의 진나라는 오랜 세월 막강한 권위를 누려왔다. 그런 중에 진경공대로 접어들면서 진나라 내에는 6 유력 귀족이 각기 당을 세워 번갈아 정권을 잡으며 공실의 권한을 약화시켜갔다. 각 가문의 당주에 대한 호칭도 주인에서 주군으로 바뀌었다. 그 6 유력 귀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씨 조쇠의 후손, 위씨 위주의 후손, 한씨 한궐의 후손, 순씨 순원의 후손 중앙씨라고도 함. 범씨 사회의 후손 원래 사씨였으나 범씨로 바꿈. 지씨 순수, 순행의 후손 원래 순씨였으나 지씨로 바꿈. 이 6 일족은 서로 정권을 장악하려고 끊임없이 음해하고 다투고 죽이고 하였다. 이 때문에 진나라는 강대국다운 면모를 잃은 채 중원의 여러 중소국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다. 진경공에 이어 진정공이 군위에 오른 후에도 6 유력 귀족의 암투는 그치지 않았다. 이 무렵 진나라 재상으로서 정권을 장악한 일족은 조씨였으며 그 당주는 조왕이었다. 위씨의 당주는 위만다였고 한씨의 우두머리는 한불신이었다. 순씨는 순인이 이끌어 나갔으며 범씨는 범길사, 지씨는 지역이 당주로서 가문을 영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의 관계는 혈연적,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떤 때는 동지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철천지 원수로 돌변하기도 했다. 이 당시는 순인과 범길사가 혼인을 맺음으로써 절친하게 지냈고 한불신과 위만다는 서로 뜻이 맞아 늘 왕래를 끊지 않는 관계였다. 반면 가장 세력이 약한 지씨의 당주 지역은 호시탐탐 이들의 세력을 견제하며 정권을 장악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 6 귀족 중 가장 먼저 탈락되어 멸문을 당한 귀족은 범씨와 순씨였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진나라 재상으로서 제일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조왕은 일찍이 위나라를 쳐서 한단 땅을 빼앗은 바 있다. 이에 조왕은 자신의 인척 중에 조오라는 사람을 뽑아 한단 땅을 다스리게 했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조왕은 한단 대부 조오를 불러 명했다. 한단에 사는 사람 중 위나라 백성 500호를 진양으로 이주시키도록 하라. 진양은 조왕의 영지다. 지금의 산서성 태원시 서남쪽 일대다. 고원지대라 땅이 넓은 데 비해 인구가 부족하여 점령지인 위나라 백성들을 그곳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땅을 개간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이 같은 이주 정책은 당시에 종종 있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오는 승낙하고 한단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조오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조왕의 그러한 명에 불만을 품었다. 이곳 백성들을 다 데려가면 한단은 어떻게 다스린단 말이냐? 아버지와 형제들의 설득에 조오는 마음을 바꿨다. 이곳 백성들이 진양으로 옮기려 하지 않습니다. 조오는 사람을 보내 백성의 이주를 거절했다. 조왕이 격분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조왕은 노련한 정객이었다. 질타하는 대신 사람을 보내 조오를 유인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땅 개간 문제로 의논할 것이 있으니 잠시 진양을 다녀가는 것이 어떠한가? 조오는 별 의심 없이 진양으로 향했다. 성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한 무리의 무사들이 좌우에서 뛰어나왔다. 조오가 번쩍이는 칼을 봤을 때는 그의 목이 이미 땅으로 떨어진 뒤였다. 조오의 죽음에 대로한 사람이 있었다. 순씨의 당주이자 육경 중에 한 사람인 순인이었다. 조오는 순인의 생질로서 평소 순인을 잘 따랐다. 내가 조카의 원수를 갚지 않으면 누가 갚으랴. 그 전에도 이미 순인은 정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조왕을 치고 싶었으니 조오의 죽음은 그를 타도할 좋은 계기였다. 어떻소, 그대와 내가 힘을 합해 조씨 일문을 타도하는 것이.
이렇게 의논한 상대는 범시 당주 범길사였다. 이때 순인과 범길사는 사돈지간이었다. 정치적으로도 동지관계였다. 기꺼이 힘이 되어드리겠소이다. 순인과 범길사는 은밀히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다. 재상 조왕의 가신 중에 동한우라는 사람이 있었다. 동한우는 조왕을 대신하여 진양 땅을 다스리는 가제이기도 했다. 그는 정보 수집 능력에 뛰어났다. 진양에 앉아 있으면서도 진나라 수도인 강성의 수많은 첩자들을 풀어놓았다. 그 그물망에 순인과 범길사의 음모가 포착되었다. 즉각 강성으로 달려가 보고했다. 순인과 범길사가 손을 잡고 난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변이 벌어지면 진압하기 어려우니 사전에 그 싹을 제거해 버립십시오. 그러나 조왕이라고 그냥 허수아비는 아니었다. 그 또한 이미 순인과 범길사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다. 입가에 묘한 웃음을 머금으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우리 진나라에서는 먼저 사건을 일으킨 사람을 주범으로 규정하고 있지. 군사를 일으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들을 처치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진나라는 육경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었다. 자칫하면 군사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먼저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주범이라는 규정이었다. 한 가문이 난을 일으키면 나머지 가문이 연합하여 다스린다. 조왕은 바로 이 규정을 이용하여 거꾸로 순씨와 범씨를 제거할 작정이었던 것이다. 노회한 정객다운 발상이었다. 하지만 동한우는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는 일단 진양으로 돌아갔다가 그곳 가병들을 모아 비밀리에 강성 주변에 배치시켰다. 이번에는 순인과 범길사가 동한우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가 당하기 쉽소. 이렇게 합의한 그들은 마침내 조씨 일파를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 그날로 조왕의 집을 포위했다. 하지만 그들의 일거일동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던 조왕은 재빨리 강성을 탈출하여 교회에 머물러 있는 동한우에게로 피신했다. 동한우가 흥분하여 물었다. 맞서 싸우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나머지 일은 한씨와 위씨와 지씨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끝내 조왕은 일체의 군사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영지인 진양으로 물러났다. 순인과 범길사의 공격에 대비해 성벽을 높이고 방비를 강화했다. 과연 순인과 범길사는 조왕의 뒤를 추격하여 진양성을 포위했으나 철통 같은 방어벽에 가로막혀 조왕을 사로잡는 데 실패했다. 그 사이 강성 안의 움직임은 조왕이 예상한 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지역과 한불신과 위만다가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다. 더욱이 그들은 순인, 범길사 일파와 극히 사이가 좋지 않았다. 지금 순인과 범길사가 주공의 허락도 받지 않고 군사를 움직여 육경의 수장인 조왕을 몰아냈소. 순인과 범길사에게 장의 자리를 내어줄 수는 없소. 우리나라 법은 먼저 난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기로 되어 있소. 이 기회에 순인과 범길사를 몰아냅시다. 세 사람은 쉽게 합의점을 찾았다. 진정공을 찾아가 순인과 범길사 일당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무렵 군주인 진정공은 아무런 실권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새 대신의 주장에 진정공은 군사를 낼 것을 허락했다. 지씨, 한씨, 위씨의 세 가문은 가병을 동원하여 텅 비다시피 한순씨와 범씨 일가를 습격했다. 창졸간의 공격을 받은 순인과 범길사는 재빨리 남은 군사를 동원하여 대항했으나 아무래도 진정공을 끼고 있는 세 가문에 비해 약세였다. 순인과 범길사는 분전했으나 첫 싸움에서 패했다. 어쩔 수 없이 조가 땅으로 달아났다. 진양의 피신해 있던 조왕은 수월하게 강성으로 귀환하여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로서는 지씨, 한씨, 위씨에게 빚을 진 셈이었다. 그 당시 지역의 신복가신 중에 양영보라는 사람이 있었다. 지역은 재상 자리에 복귀한 조왕에게 은근히 말했다. 순인을 대신하여 양영보를 경의 자리에 올리는 것이 어떻겠소? 이를테면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의 요구였다. 조왕은 이 문제를 자신의 신복인 동한우와 상의했다. 지역이 양영보를 조당에 올리자는데 그대 뜻은 어떠한가? 동한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지금 우리 진나라에 변란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당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양영보가 경의 자리에 오르면
또 하나의 순인이 생겨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결국 조왕은 양영보를 조당에 올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 과정을 양영보가 알게 되었다. 그는 기분이 몹시 상했다. 어느 날 그는 지역의 집을 방문하여 속닥거렸다. 이번에 순인과 범길사가 난을 일으킨 이유는 조왕에 가신 동한우가 먼저 군사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경께서는 어째서 그 일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십니까? 더욱이 동한우는 뒤에서 조씨 일가를 조종하는 모사입니다.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후일 지씨 일가는 조씨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역은 양영보의 마음을 짐작하고 물었다.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동한우를 탄핵하십시오. 그의 죄는 순인 범길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후였다. 지역은 조당으로 들어가 공식적으로 조왕에게 동한우의 일을 따지고 들었다. 순씨와 범씨가 반란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그 동기를 따지고 보면 동한우가 먼저 군사를 움직였기 때문이요. 그들의 죄는 똑같소. 재상은 이번 일을 공평히 처리해야 앞으로 다른 말썽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요. 협박이나 마찬가지였다. 조왕은 지역이 자신의 영향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고민했다. 동한우가 여느 때와 다른 조왕의 표정을 읽고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조왕은 사실대로 대답했다. 양영보의 일로 지역이 앙심을 품은 모양이다. 그대는 꼼짝없이 이번 사건을 일으킨 주범이 되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 일 때문이시라면 간단합니다. 묘안이 있는가? 제가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조씨 가문이 안정되고 나라가 조용해진다면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진작에 제가 자결했어야 하는데 제 죽음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말을 마친 동한우는 그 길로 곁방으로 들어가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왕은 그러한 동한우의 자살에 크게 슬퍼했다. 그대가 조씨와 우리 진나라를 안정시켰도다. 그는 동한우의 시체를 시장거리에 내놓고 백성들에게 공개했다. 아울러 지역에게 사람을 보내 동한우의 죽음 소식을 알렸다. 지역은 새삼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씨가 여러 해 동안 권세를 잃지 않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구나. 그 뒤로 지역은 감히 조왕에게 대항할 생각을 품지 못했다. 이때가 BC 497년 진정공 15년으로서 남쪽에서는 월나라 구천이 왕위에 오른 해이며 오왕 함녀가 죽기 1년 전의 일이었다. 한편 조가 땅으로 달아난 순인과 범길사는 그곳에서 재기를 노렸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힘을 기르며 진나라를 미워하는 여러 나라 제후에게 원조를 요청했다. 이에 채, 노, 정, 위나라 등이 곡식과 무기를 보내어 그들을 지원했다. 이것이 또 한 번 조왕을 분노케 했다. 용서할 수 없다. 그냥 놔두었다가는 우리 진나라마저 타국에 팔아먹을 자들이다. 조왕은 한불신, 위만다, 지역 등과 힘을 합해 조가를 공격했다. 조씨를 비롯한 사가의 거센 공격에 순인과 범길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가병을 동원하여 대항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조가 함몰. 순인과 범길사는 눈물을 삼키며 조가를 탈출하여 한단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조왕은 집요했다. 군사를 몰아 한단까지 추격해왔다. 또 한 차례 전투가 벌어졌고 순인과 범길사는 패했다. 한단마저 조왕의 수중으로 떨어졌다. 순인과 범길사는 다시 백인 땅으로 쫓겨갔다. 백인은 지금의 하북성 요산 부근이다. 적족 땅이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들은 재기에 실패했다. 뒤쫓아온 조왕의 군사에게 또 패한 것이다. 그 와중에서 범길사의 서자인 범고이와 장유삭 등은 전사했고 순인의 신복 부하인 예양은 지역의 아들 지갑에게 사로잡혔다. 지갑이 예양을 죽이려 할 때였다. 지갑의 아들 지호가 아버지에게 청했다. 예양은 인과 의를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거느릴 터이니 죽이지 말고 제게 내려주십시오. 지갑은 예양을 지호에게 내주었다. 모든 군사와 가신을 잃은 순인과 범길사는 겨우 목숨을 구해 제나라로 망명했다. 이로써 진나라 유력 귀족이던 순씨와 범씨는 순림보의 5대 손인 순인과 사위의 7대 손인 범길사대에 이르러 그 손이 끊어지고 말았다. BC 490년 진정공 22년 월왕 구천이 오나라에서 풀려나 월나라로 돌아가 와신 상담하며 복수를 노리던 때의 일이었다.
이제 진나라에서는 6경 중 2경이 탈락하고 4경만이 남아 국정을 휘두르게 되었다. 조왕과 한불신, 위만다, 지역 등은 순인과 범길사의 영지를 공실에 반납하지 않고 자신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 사경의 힘은 그만큼 더 강해졌다. 그러는 사이 세월은 계속 흘렀다. 순씨와 범씨가 패망한 지 15년이 지났다. BC 475년 진정공이 제위 37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차기 군위에 올랐다. 그가 진출공이다. 그 사이 사경의 당주 자리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한씨는 한불신의 손자 한호가 당주에 올라 일문을 이끌어가고 있었고, 위씨는 위만다의 손자 위구가 당주 자리를 물려받았으며 지씨는 지역의 손자이자 지갑의 아들인 지호가 대를 이어받았다. 반면 조씨만은 여전히 고령의 조왕이 당주 자리를 차고 앉았다. 이 무렵 진나라 재상은 지호였다. 일반적으로 사서에서는 지호를 지백으로 표기하고 있다. 백이란 정실 태생의 큰아들 혹은 집안의 우두머리라는 말이다. 여기서도 앞으로는 지백으로 호칭하겠다. 지백은 재상이긴 하였으나 실제 권한은 여전히 조씨가 장악하고 있었다. 지백으로서는 이것이 여간 불만이 아닐 수 없었다. 호시탐탐 조씨의 세력을 잠식할 기회만 노렸다. 그런 중에 기회가 찾아왔다. 수십 년 동안 진나라 정권을 장악해온 조왕이 죽은 것이다. 이제 조씨의 시대는 갔다. 앞으로는 지씨의 시대다. 그가 이렇게 장담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평소 그는 조왕의 뒤를 이어 당주에 오른 조무휴를 멸시하며 깔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잠시 조무휴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 조왕은 여러 아들을 두었다. 그중 큰아들 이름은 백로였으며 막내 아들은 무휴이었다. 그런데 조무휴는 정실 소생이 아니고 천한 여비에게서 태어난 서출이었다. 그 무렵 정나라 사람 중에 성은 고포요, 이름은 자경이라는 인물감별가가 있었다. 인물감별가는 요즘으로 치면 관상가를 말하는데 고포자경의 사람 보는 안목은 타국에도 알려질 정도로 뛰어났다. 어느 해인가 고포자경이 진나라에 왔다. 조왕은 고포자경을 집으로 초빙해 여러 아들에 대한 관상을 보게 했다. 고포자경이 관상 보기를 마치자 조왕이 물었다. 내 자식들의 관상이 어떻소? 고포자경이 대답했다. 장상에 오를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군요. 우리 조씨 가문이 멸망한다는 뜻이오? 그렇습니다. 조왕의 실망은 이만저만 크지 않았다. 그때 고포자경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제가 경의 집으로 오는 도중 한 소년을 만났는데 그 소년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곳 사람인 듯 했습니다. 혹 그 소년이 경의 자제는 아닌지요? 무휴를 말하는 게로군. 그놈이 내 자식인 것은 맞소만 워낙 천한 몸에서 태어난 신분이라 아무 기대도 할 수 없소이다. 그러나 고포자경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이 버리면 아무리 귀한 태생이라도 천해지며 하늘의 뜻을 받은 사람이라면 천한 몸이라도 반드시 귀해집니다. 길에서 잠시 보아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언뜻 보기에도 그 소년은 귀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소년을 보게 해주십시오. 조왕은 사람을 시켜 조무휴를 불렀다. 고포자경은 방 안으로 들어온 조무휴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벼란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절을 올렸다. 이분이야말로 하늘이 내려주신 분입니다. 틀림없이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뒤 조왕은 늘 유심히 조무휴를 살폈다. 하루는 여러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내가 귀중한 보배를 상산에 숨겨두었는데 그 보배를 먼저 찾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그날로 여러 아들은 수레를 몰아 상산으로 달려갔다. 상산은 항산이라고도 한다. 하북성 곡양현 서북쪽에 있다. 아들들은 각기 흩어져 숨겨진 보배를 찾느라 온 산을 뒤졌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다만 조무휴만이 돌아와 조왕에게 말했다. 소자는 보배를 찾았습니다. 그 보배가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상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대나라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우리 조씨는 장차 대나라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무휴의 이러한 대답에 조왕은 무릎을 쳤다. 그 뒤에도 조왕은 종종 아들들을 불러 모아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어 보았는데 그중 언제나 조무휴의 대답이 가장 조리 있고 현명하였다.
비로소 그는 서출인 막내가 출중한 자질을 타고났음을 알고 여러 아들과 문중 사람을 불러놓고 선포했다. 앞으로 조씨 일문을 이끌어 나갈 사람은 무율이다. 이 아이를 나의 적자로 삼으니 너희들은 잘 보필하도록 하라. 그러나 지씨를 비롯한 다른 일문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조무율이 조씨의 후계자가 된 것에 대해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조무율이 적자가 된 지 십수년이 지났다. 지씨의 당주 지백이 재상에 오른 직후였다. 지백은 재상으로서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해 정나라를 치기로 마음먹고 조왕과 그 일을 의논했다. 정나라가 우리 진나라를 우습게 아는 듯합니다. 함께 군사를 일으켜 정나라를 치도록 합시다. 그런데 출병일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조왕이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웠다. 조왕은 어쩔 수 없이 후계자인 조무휴를 대신 보내 정나라 원정에 참전토록 했다. 지백은 정나라와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승전 직후 군막에다 잔치를 벌이고 여러 장수들을 위로했다. 그 잔치 자리에서였다. 지백은 평소 우습게 여기고 있던 조무휴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려 했다. 저는 그다지 술을 즐기지 않습니다. 재상께서나 많이 드십시오. 지백은 그런 조무휴이 고가웠다. 서출 주제의 건방진 놈. 쇠로 만든 술잔을 들어 냅다 조무휴를 향해 던졌다. 술잔은 정확하게 조무휴의 얼굴에 가서 맞았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낭자하게 흘렀다. 이 광경을 본 조씨 일문의 장수들은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리를 차고 일어나며 칼을 뽑아들었다. 이에 조무휴이 얼른 장수들 앞을 가로막으며 달랬다. 이건 작은 사건에 불과하다. 그대들은 경거망동하지 마라. 그러고는 오히려 그가 지백에게 사죄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지백은 더욱 조무휴를 우습게 여겼다. 군사를 거두어 강성으로 돌아온 후 그는 문병차 조왕을 찾아가 말했다. 경의 아들 무율은 너무 버릇이 없습니다. 그런 서출 자식은 추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조왕은 더욱 조무휴를 아끼고 사랑했다. 이때부터 조씨와 지씨 일족의 사이는 급격히 나빠졌다. 그런 중에 조왕이 세상을 떠났다. 조무휴는 조왕의 뒤를 이어 공식적으로 당주 자리에 올랐다. 그가 바로 조양자다. 조양자라는 칭호는 물론 죽은 후에 붙인 시호다. 그러나 그에 대해 이미 조씨 일문은 실질적으로 조라는 독립국가 형태를 이루게 되므로 많은 사서들이 그를 조양자로 기록하고 있다. 참고로 그의 아버지 조왕의 시호는 조간자다. 아울러 한씨의 당주 한호의 시호는 한강자이고 위씨의 장주 위구의 시호는 위완자다. 이들에 대한 칭호도 앞으로 이름 대신 시호로 통일하겠다. 조왕이 죽고 그 아들 조양자가 대를 이어받은 것은 BC 458년 진출공 17년의 일이다. 오나라가 월왕 구천에 의해 역사 저편으로 사라진 지 15년이 지난 해이기도 하다. 조왕의 죽음에 가장 신이 난 사람은 재상 지백이었다. 그는 권모술수에도 능했을 뿐 아니라 야심 또한 적지 않았다. 조부 지역의 과감한 성격을 빼어 닮았다. 지백은 조양자와 마찬가지로 장자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가 지씨 일족의 당주 자리에 오르게 된 데에도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온다. 지역이 죽자 그 아들 지갑이 당주에 올랐다. 그러나 지갑은 몸이 약했다. 그는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임을 알고 지씨 일족을 불러놓고 후계 문제에 대해 자신의 뜻을 밝혔다. 나의 대를 둘째 아들인 지우에게 넘겨줄까 하는데 그대들의 뜻은 어떠한가? 일족 중 직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지우의 음험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지우보다는 장자인 지소가 적임자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는가? 직과는 조목조목 따져 대답했다. 지우는 보통 사람보다 5가지 뛰어난 점이 있습니다. 수염이 길어서 아름다우며 활을 잘 쏘며 여러 가지 재주가 있으며 과감한 결단성이 있으면 교묘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보통 사람보다 못한 한 가지 결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욕심이 많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우는 5가지 뛰어난 장점으로 많은 사람을 거느릴 것입니다만 한 가지 결점으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지우가 대를 잇는다면 우리 지씨 일족은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지갑은 직과의 말을 듣지 않고 지우를 적자로 내세웠다.
직과가 하늘을 우러르며 탄식했다. 만일 내가 지금 지시 성을 버리지 않으면 나 또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고는 자신의 이름을 지시족보에서 삭제하고 보시로 고쳤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지갑이 죽고 지호가 당주에 올라 그가 지백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조항이 죽은 이후 지백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커졌다. 일족으로서 그를 돕는 사람으로는 동생 지계와 지국 등이 있었고 가신단으로는 예양과 치자 등의 모사가 있었다. 지시 시대를 열리라. 지백은 공공연히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지백이 지시 시대를 여는 것에 대해 첫 반발을 일으킨 것은 진나라 공실의 주인인 진출공이었다. 그는 약화된 군주의 권위와 영광을 되찾으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실제로 자신의 계획을 실천에 옮겼다. 그 일환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채택했다. 우리나라의 사가를 도모해 주십시오. 제나라와 노나라의 밀사를 파견한 것이었다. 그 무렵 제나라 정권은 전씨가 장악하고 있었고 노나라는 여전히 사만이 국권을 잡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만 일이 틀어졌다. 진출공의 요청을 받은 전씨와 사만은 오히려 진나라 재상지백에게 밀사를 보내 다음과 같이 답했던 것이다. 그대 나라 군주가 사가를 없애려고 우리 제나라와 노나라의 군사를 청해왔으니 각별히 조심하기 바라오. 지백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즉시 조양자, 한강자, 위원자 등과 상의한 후 군사를 일으켜 진출공을 공격했다. 공실의 근위병만으로는 막강한 사가의 군사력을 감당할 수는 없었다. 진출공은 제나라로 달아나는 도중 지백이 보낸 자객에 의해 살해당했다. 지백은 진소공의 증손잡벌이 되는 공손교를 새 군주로 올려세웠다. 그가 진해공이다. 이때부터 진나라 국권은 사실상 지백에게로 넘어갔다. 그러나 지백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나머지 조씨, 한씨, 위씨 등 삼가의 힘을 약화시키는 일에 주력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지백은 여러 가신들이 모인 가운데 지나가는 말투로 중얼거렸다. 삼가를 없애는 것이 우리 진나라 부흥을 위해 낫지 않을까? 가신 치자는 지백의 모신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정세 분석이 치밀하고 계략에 밝았다. 그는 지백의 마음을 읽었다. 주군께서는 식과거피라는 말을 아십니까? 지백의 눈빛이 여느 때와 달리 날카롭게 번뜩였다. 치자의 반문 뒤에는 언제나 기막힌 계책이 숨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과일은 먹고 껍질은 버린다.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해보게. 지금 천하대세를 보면 확실히 우리 진나라는 패권을 잃었습니다. 대신 월나라가 크게 일어나고 있지. 바로 그것입니다. 월나라를 이용하면 삼가의 위세를 쉽게 꺾을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군. 간단합니다. 주군께선 먼저 장차 군사를 일으켜 월나라를 무찌르고 우리 진나라가 패권을 잡아야 한다고 널리 선전하십시오. 그런 후 한씨, 조씨, 위씨, 삼가에게 통보하여 사방 100리씩의 땅을 공실에 바쳐라. 그 땅에서 나는 소출로 군자금을 마련하여 월나라를 정벌하겠다라고 공표하십시오. 그들이 순순히 따르면 우리는 300리 땅을 얻는 반면 삼가는 그만큼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순종치 않으면 주군께선 주공의 명이라고 하며 군사를 일으켜 그들을 무찔러 버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식과거피의 수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치자의 말을 들은 지백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쳤다. 묘책이다. 그날부터 지시 일족은 부지런히 움직였다. 월나라를 쳐 패권을 회복한다. 이런 명분으로 공실의 군사와 지시 일문의 군사를 도성 내에 집결시켰다. 강성안은 공공연히 지시의 병사들로 득실거렸다. 지백이 치자를 불러 물었다. 이제 여차하면 군사를 출동시킬 수가 있게 되었소. 삼가 중 누구에게 먼저 땅을 내놓으라 교섭하는 것이 좋겠는가? 치자는 생각할 것도 없다는 듯 즉석에서 대답했다. 지씨는 예전부터 한씨, 위씨와는 친하게 지냈습니다. 반면 조씨 일가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먼저 한씨에게 땅을 요구하고 그 다음 위씨와 교섭하십시오. 한씨와 위씨가 땅을 내놓으면 조씨도 그에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날이었다. 지백은 동생 지계를 사자로 삼아 한강자 부중으로 보냈다. 저의 형님께서는 주공의 명을 받들어 장차 군사를 일으켜 월나라를 치고자 하십니다.
우리 지씨는 100리 땅을 내어 군자금으로 충당할까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것만으로는 우길승천의 월나라와 싸우기에는 부족합니다. 바라건대 한시 부중에서도 사방 100리의 땅을 공실에 환납하십시오. 한강자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사방 100리의 땅이라면 자신이 갖고 있는 영지의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크다. 함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백의 이번 요구에는 음모의 냄새가 짙게 풍겨났다. 그대는 일단 돌아가시오. 내일 내가 직접 지백을 찾아가 뵙고 답변을 드리겠소. 지게가 돌아가자 한강자는 지체 없이 가신 회의를 소집했다. 눈썹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이는 필시 지백이 우리 한시의 세력을 꺾으려는 계략이 분명하오. 어떻게 해서 일군 영지인데 그것을 그냥 내줄 수 있단 말이오? 내가 먼저 군사를 일으켜 지백을 칠까 하는데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어조는 부드러웠으나 분노를 참는 기색이 역력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한강자의 눈치만 살폈다. 한강자의 가신 중에도 모사가 있었다. 단규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것은 현명치 못한 방법입니다. 주군께서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곧 지백의 함정에 빠져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성안이 이미 지씨의 군사들로 득실거리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순순히 땅을 바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단규의 눈이 여느 때와 달리 강렬하게 빛났다. 어리석으나 제게 묘책이 하나 있는데 주군께서는 이에 따르시렵니까? 말해보게. 주군의 말씀대로 그가 월나라 운운하는 것은 그것을 빙자 삼아 우리 땅을 빼앗으려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땅을 내주지 않으면 그는 주공의 명을 거역한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 한시 일가를 역적으로 몰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군께서는 지백에게 땅을 내주십시오. 한강자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것이 묘책이라는 말인가? 하지만 단규의 표정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무작정 땅을 내주는 것이 어찌 묘책이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지백은 탐욕이 끝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땅을 내주면 지백은 틀림없이 위씨와 조씨에게도 땅을 내놓으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상하기에 위씨는 몰라도 조씨는 결코 100리 땅을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어찌 되겠습니까? 지백이 조씨 일가를 토벌하려 들겠지. 바로 그것입니다. 지씨와 조씨가 싸움을 벌이면 둘 중 하나는 멸족할 것이요. 이긴 자 또한 여간 타격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주군께서는 어찌 그 일을 즐기려 하지 않으십니까? 한강자는 비로소 단규의 말뜻을 깨달았다. 얼굴을 활짝 펴며 말했다. 어부지리를 취하자는 것이로군. 과연 그대는 살아있는 태공망이요. 이튿날 한강자는 모사 단규를 대동하고 친히 100리 땅의 지도를 지백에게 바쳤다. 지도를 바친다는 것은 곧 땅을 내주는 것을 의미한다. 지도를 본 지백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기뻐했다. 한공께서 이렇듯 나라 일을 염려하시니 어찌 우리 진나라가 패권을 회복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한껏 기분이 고조된 그는 후당의 잔치 자리를 버리고 한강자와 함께 술잔을 들었다. 자, 오늘은 마음껏 드십시다. 한강자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내색하지 않고 지백의 환대에 응했다. 한창 술을 마시는 중에 지백이 무슨 생각에서인지 시종을 불러 명했다. 내가 늘 즐겨보는 그림을 내오너라. 시종이 안으로 들어가 족자 한 폭을 내왔다. 족자에는 노나라의 변장자라는 장사가 호랑이 3마리를 때려 죽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2마리는 이미 죽었고 1마리는 상처를 입은 채 죽어가고 있었다. 그림을 펼쳐든 지백은 그것을 한강자의 눈앞에 내보이며 거만스러 표정으로 물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오? 모르겠습니다. 바로 포오도라는 그림이요. 여기 시를 읽어보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지요. 과연 그림 위에는 작은 글씨로 시문이 적혀 있었다. 범 3마리가 양을 먹으려 하니 먼저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는 형세로다. 싸우도록 내버려 두어라. 싸우다 지치면 그때가 기회 아니겠는가. 마침내 한꺼번에 때려잡으니 이것이 변장자의 솜씨로다. 그림과 시문을 살펴본 한강자는 대뜸 지백이 그 그림을 보여주는 까닭을 눈치챘다. 한강자의 이름은 한호다.
호라는 이름을 빌미로 한강자를 죽어가는 호랑이에 비유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물론 호랑이를 때려잡은 그림 속의 장사는 지백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리라. 한호여. 그대는 내 손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죽을 것이다. 이런 뜻이었다. 이만저만 큰 모욕과 조롱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속으로 결심한 바 있는 한강자는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눌러 참았다. 그림의 뜻을 알지 못하는 척 술잔만 기울였다. 지백은 한강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더욱 노골적으로 그를 조롱했다. 내 언젠가 사설을 보았더니 열국 중에 범호자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이나 있더구려. 제환공 때의 사람인 고호와 정나라 사람인 한호가 바로 그들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또 그대가 있구려. 그러나 한강자는 여전히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딴청을 피웠다. 지백께서는 아시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백의 조롱에 대해 화를 참지 못한 것은 한강자의 모사 단규였다. 그는 얼굴이 붉어진 채 항의조로 말했다. 재상께선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어서 그림을 치우십시오. 단규는 원래 키가 작다. 어린아이 키 정도다. 반면 지백은 기골이 장대했다. 고개를 숙여야 눈을 마주칠 수 있다. 지백은 그런 단규가 끼어들자 가당치 않은 표정을 지었다. 손을 내밀어 단규의 이마를 툭 치며 말했다. 밤톨만한 것이 무엇을 안다고 나서느냐? 너야말로 3마리 범이 먹으려던 양이 아니냐? 지백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신의 비유가 멋지다고 여겼음인지 손뼉을 치며 껄껄 웃어댔다. 단규는 더욱 얼굴이 붉어졌다. 당장이라도 자리를 차고 일어날 기세였다. 그는 재빨리 주인인 한강자의 얼굴을 살폈다. 지시만 떨어지면 칼을 뽑을 작정이었다. 그런데 한강자의 태도가 전혀 뜻밖이었다. 술에 취한 척 상체를 꺼덕거리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었다. 하하 재미나오. 듣던 바대로 지백은 문제도 뛰어나시구려. 그렇게 그날의 연회는 끝났다. 며칠 후였다. 지시 일족 중 한 사람인 지국이 이 소문을 듣고 지백을 찾아와 조용히 간했다. 주군께선 한공을 희롱하고 그 가신을 모욕 주었으니 한시 일파는 필시 우리에게 원한을 품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한시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지백이 눈을 부릅뜨고 호언했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안 하고는 다 내 손에 달려있다. 누가 감히 나를 불행으로 몰아넣을 수 있단 말이냐? 지국은 답답하다는 듯 다시 말했다. 개미와 벌도 사람을 해칠 줄 압니다. 그런데 어찌 한시가 우리 지시를 해칠 수 없겠습니까? 만일 경계하지 않으면 다음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너는 걱정이 너무 지나치구나. 내가 장차 한꺼번에 3마리 범을 다 잡을 작정인데 어찌 그까짓 개미와 벌 같은 것을 두려워하리요. 지국은 자신의 간언이 통하지 않자 연신 탄식하며 물러났다. 한강자로부터 100리 땅을 받은 지백은 다음 차례로 위환자에게 사람을 보냈다. 100리 땅을 환납하시오. 위환자 또한 처음에는 크게 분노했다. 그러나 그에게도 지혜로운 모사가 있었다. 가신 임장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교병 필패입니다. 저편에서 요구하는 대로 땅을 내주십시오. 그러면 지백은 더욱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자는 상대를 얕잡아 보게 마련이고 상대를 얕보면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머지않아 주군께서는 지시일파의 몰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대 말이 옳소. 위환자는 1만 호가 살고 있는 땅을 지백에게 바쳤다. 이제 남은 것은 조씨로군. 지백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머지않아 진나라 전역을 통치할 자신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조씨의 일은 형님께서 맡아주셔야겠습니다. 조씨의 영지중채, 고, 낭이라는 땅이 꽤 넉넉하다고 합디다. 지백은 형인 지소를 불러 요구할 땅의 지명까지 거론했다. 지소는 동생이자 당주인 지백이 시키는 대로 조양자의 집으로 가 말을 전했다. 조양자는 젊었을 적 지백이 던진 술잔에 얻어맞고 이마가 깨진 적이 있었다. 이후로 그는 속으로 지백을 원수처럼 미워했다. 땅 100리를 내놓으라는 지백의 요구에 조양자는 대놓고 콧방귀를 뀌었다. 가소로운 일이 외다. 토지란 조상이 전해준 것이오. 지백은 마치 우리 조씨의 조상이라도 되는 듯 땅을 달라고 하는구려.
한 씨와 위 씨는 땅이 넘쳐나 100리 영지를 내놓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단 한 치의 땅도 내놓을 수 없소이다. 가서 그대의 동생에게 그렇게 전하시오. 지소는 쫓겨나다시피 조양자의 집에서 물러나왔다. 지소로부터 조양자의 말을 전해 들은 지백은 부서져라 탁자를 내리쳤다. 무엄한 놈이로다. 내가 조 씨의 멸망을 보지 않으면 눈을 감지 않으리라. 그날로 지백은 모든 가신을 불러보아 조양자를 토벌하라는 명을 내렸다. 아울러 한강자와 위환자에게도 사람을 보냈다. 함께 조 씨를 칩시다. 조 씨가 망하면 그 토지를 세 조각으로 똑같이 나누어 가질 것을 맹세하오. 한강자와 위환자는 그리 오래 고심하지 않았다. 지백의 세력이 두렵기도 하였거니와 무엇보다도 조 씨의 토지를 3분의 1씩 나누어 가지자는 말에 구미가 당겼다. 그것은 애초 그들이 노리던 바이기도 했다. 거병하겠소. 답신이 오자 지백은 즉시 군사를 일으켰다. 월나라를 친다는 명분하에 이미 군대를 도성 내에 집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출병까지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지백은 스스로 중군이 되고 한군은 우군이 되었으며 위군은 좌군이 되어 조씨 부중으로 일제히 쳐들어갔다. 이 무렵 조양자의 가신장은 장맹담이라는 사람이 맡고 있었다. 조간자 조왕 때의 가신장인 동안으로부터 일처리를 배웠다. 충성심이 뛰어나고 사려가 깊었다. 장맹담은 이미 지백의 거병을 짐작하고 있었다. 여러 가신을 거리에 풀어놓았다가 지백이 군사를 일으킬 기미를 보이자 재빨리 달려가 조양자에게 고했다. 여기서는 지씨, 한씨, 위씨 삼가의 군대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속히 강성에서 도망쳐 나가십시오.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소? 진양은 선대부터 조씨 일문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더욱이 그곳에는 지난날의 가신장인 동안우가 지어놓은 공궁이 있습니다. 조왕이 살아있을 때의 일이다. 조왕의 신복가신인 동안우는 윤탁과 더불어 진양성을 새로이 개축했다. 또한 백성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조왕은 죽을 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기까지 했다. 혹시 나라에 변이 일어나거든 지체 말고 진양으로 피신 가라. 성군께서 이런 유언을 남기신 데에는 반드시 그만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공연히 이곳에서 우물쭈물거리지 말고 진양 땅으로 피하십시오. 장맹담의 조언에 조양자는 재빨리 움직였다. 장맹담, 고역 등 가신과 가소를 거느리고 진양으로 달아났다. 이때 조양자는 하늘로부터 하나의 신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일화가 사기의 조세가에 전해 내려온다. 조양자의 가신 중에 원과라는 사람이 있었다. 지백이 한강자, 위환자 등과 더불어 조씨 일족을 공격했을 때 그는 조양자의 심부름으로 교회에 나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일행에 뒤떨어져 혼자 따로이 진양 땅으로 향했다. 왕택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수레를 끄는 말들이 지쳐 잠시 가래나무 아래서 쉬는데 별안간 안개 같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원과가 놀라 바라보자 연기 속에서 금관을 쓰고 금포를 입은 세 사람이 나타났다. 그들은 허리띠 위로는 형체가 뚜렷했으나 다리 쪽은 연기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다. 왕택이 놀라서 물었다. 그대들은 누구시오? 우리는 산신이다. 그대 주인에게 전할 말이 있으니 너는 이것을 조모휼 조양자에게 갖다 주어라. 그러고는 두 마디로 된 대나무 통 하나를 원과에게 건네주는 것이었다. 원과가 얼떨결에 대나무 통을 받아쥐자 세 신이는 홀연 연기와 함께 사라졌고 원과는 꿈에서 깨어났다. 그런데 이상했다. 실제로 옆에 대나무 통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이었다. 원과는 의심하면서도 혹시나 하여 그 대나무 통을 주워 품속에 넣고는 남은 길을 재촉하여 진양 땅으로 달려갔다. 무사히 당도했구려. 다행이라는 듯 맞이하는 조양자에게 원과는 왕택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준 후 대나무 통을 바쳤다. 필시 이 안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양자는 대나무 통에서 아무런 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조양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가신 고역이 말했다. 대나무 통을 쪼개어 보십시오. 조양자는 3일 동안 목욕 재개한 후 칼로 친히 파란 대나무 통을 쪼개었다. 과연 대나무 통 안쪽으로 깨알 같은 붉은 글씨가 여러 줄 나타났다. 조양자는 더듬더듬 그 글자들을 해독해 나갔다.
조무휼은 보아라. 우리는 곽산 사냥 후의 천사이니라. 하늘의 분부를 받아 3월에 너로 하여금 지시를 무찌르게 하리라. 너 역시 우리를 위해 배급의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라. 그리하면 다음 대에 굳세고 용맹스런 왕이 나타날 것이니 그의 모습은 피부가 검붉을 것이요 얼굴은 용을 닮고 입은 새부리 같으며 넓고 큰 가슴과 길고 튼튼한 하체를 가질 것이다. 또 그는 넓은 땅을 차지하여 북방의 주인으로 군림할 것이다. 쉽게 풀이하면 후일 조씨는 북쪽 지방의 하나의 독립국가를 이루고 왕이 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조양자의 다음 대에 이르러 조씨 일가는 진에서 떨어져 나와 조라는 나라를 세우고 제후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의 신탁은 이 일을 정당화하려는 일종의 조작이 아니었을까? 어쨌거나 대나무 통 안에 적혀있는 글을 읽어본 조양자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모든 가신에게 이 일을 극비리에 붙이도록 명하고는 곧 닥칠 지백의 공격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진양은 조양자의 아버지 조왕 때부터 크게 번성한 북방의 성읍도시다. 성곽은 높고 튼튼했으며 창고마다 곡식이 풍부하였다. 이러한 성곽 개축과 곡식 비축은 지난날의 가신인 동안우와 윤탁이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했다. 이 정도면 1년은 능히 버틸 수 있겠다. 성한 백성들 또한 영주인 조씨 일족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그들은 조양자가 지백의 공격을 받고 쫓겨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앞다투어 그에게로 몰려들었다. 우리들은 대대로 주군님의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지씨에 대항하여 싸우겠습니다. 백성들의 각오에 조양자는 감격했다. 그러나 그 감격은 잠깐이었다. 군사와 백성들에게 나누어줄 병장기를 점검하기 위해 공궁 안의 무기 창고를 둘러보았을 때였다. 이게 웬일인가? 장창인 모, 단창인 과, 갈래창인 극 등은 모두 날이 무디고 녹슬어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화살 또한 1,000묶음도 되지 않는 것이었다. 진양성을 거점으로 지씨와 일전을 벌이리라 마음먹었던 조양자는 눈앞이 깜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성을 지키는 데는 많은 화살이 필요한데 이래 가지고서야 어찌 사나운 지씨 군사를 막아낼 수 있으리요. 결국 나는 지백을 섬겨야 한단 말인가. 방으로 돌아온 조양자는 우울하기만 했다. 화살을 만들고 싶어도 화살 재료가 없었고 창과 칼을 제작하고 싶어도 구리와 쇠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연신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가신장 장맹담이 옆에서 말했다. 제가 듣기로 지난날 동안우는 이 공궁을 개축할 때 담장을 적과 호만으로 쌓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주군께서는 공궁의 담을 헐어보십시오. 적이란 갈대 종류의 나무로 화살을 만드는 재료이다. 호 또한 쑥대라고 하여 화살의 재료로 쓰인다. 장맹담의 말에 조양자는 귀가 번쩍 트였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화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 길로 조양자는 밖으로 달려나가 공궁담을 헐어보았다. 담장의 흙이 벗겨져 나가고 그 속이 드러나는 순간 조양자의 입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아! 장맹담의 말대로 공궁 담장 안에는 갈대와 쑥대나무가 가득 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마구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화살 크기로 잘려져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마치 오늘의 일을 예견하고 있었기라도 한 듯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적과 호를 한 움큼 들어하는 조양자가 문득 얼굴색을 달리했다. 화살대는 이제 해결되었으나 화살촉을 만들 쇠를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장맹담이 또 말했다. 저는 또 들었습니다. 동안우는 공궁을 지을 때 모든 궁실의 기둥을 잘 재련된 동으로 세우고 단청을 했다 합니다. 조양자는 당장에 공궁 기둥의 단청을 벗겨보았다. 과연 모든 기둥이 정련된 구리로 되어 있었다. 이 정도라면 화살촉 수십만 개를 만들고도 남을 양이었다. 조양자는 기쁨보다는 경탄이 앞섰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어질고 현명한 신하다. 지난날 동안우는 앞날을 위해 이렇듯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두었고 윤탁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쳐놓았구나. 장하다 어진 신하들이여. 이는 하늘이 우리 조씨를 도우심이로다. 내 이제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조양자는 친히 지휘하여 화살과 화살촉, 창과 칼을 만들기 시작했다. 진양성 방비가 어느 정도 구축되었을 때 지백과 한강자와 위원자가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진양 땅으로 쳐들어왔다.
그들은 진양성 밖에 3개의 큰 영체를 세우고 서로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진양성을 공격할 채비를 갖추었다. 적진을 살피기 위해 성벽 위로 오른 조양자는 입술을 깨물며 결의를 다졌다. 지백 기다려라. 내가 너를 격파하여 무릎 꿇게 만들리라. 마침 성벽 밑으로 젊은 장정들이 몰려들어 조양자에게 청했다. 진양성의 운명은 곧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함께 싸우게 해주십시오. 조양자는 피가 끓어오름을 느꼈다. 그들에게 무기와 갑옷을 내주기 위해 장맹담을 불렀다. 보시오. 저들과 함께 나가 싸우면 어찌 승리하지 못하겠소. 그러나 장맹담은 고개를 저었다. 저들은 수요가 많고 우리는 적습니다. 성문을 열고 나가 싸우면 우리는 결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가 싸우는 대신 도랑을 깊이 파고 보루를 높여 성을 지키는 것이 물리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지키기만 해서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원래 한씨와 위씨는 어쩔 수 없이 군사를 끌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 속마음이 어찌 지백과 같겠습니까? 우리가 나가 싸우는 대신 성을 굳게 지키기만 하면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저들 사이에는 반드시 서로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들이 어찌 오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지백이 저들을 잘 다독일 수도 있지 않은가? 만일 오래도록 저들이 진양성을 포위하고 있으면 그때는 제가 나가서 이 세치 혀로서 한공과 위공을 설득하겠습니다. 조양자는 장맹담의 계책에 따르기로 했다. 성 아래 운집해 있는 장정들을 향해 외쳤다. 진양의 백성들이여. 공연히 나가 싸움으로써 귀중한 생명을 버릴 필요 없다. 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 서로 힘을 합쳐 저들의 공격을 막아내기만 하라. 내 반드시 그대들을 지켜주겠노라. 조양자는 웅변에도 능했다. 연설을 들은 진양성한 백성들은 감격했다. 부녀자와 어린 아이들까지도 주먹을 불끈 쥐며 성벽 위로 올라왔다. 우리도 물을 끓이고 돌을 던지겠습니다. 공격하라. 지백의 명령이 떨어지자 지씨, 한씨, 위씨 삼가의 군사들은 물밀듯이 진양성을 향해 진격했다. 이에 대응하여 진양성 안에서도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시에 수천 대의 화살이 성 밖을 향해 쏟아져 내렸다. 마치 화살 비가 내리는 듯 했다. 하늘이 새카맣게 뒤덮였다. 삼가의 군사들은 진양성의 방비를 너무 우습게 보고 있었다. 멋모르고 앞서 달려가던 지시 군사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다.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는 화살비를 도저히 피할 재간이 없었다. 비명과 아우성이 진양성 밖에서 진동했다. 영체 장대에 올라서서 이 광경을 바라보던 지백은 안색이 돌변했다. 일단 군사를 물리고 한강자와 위환자를 불러 의논했다. 저들이 나오지 않고 성벽 위에서 화살만 쏘아대고 있으니 어찌 하는 것이 좋겠소? 위환자가 대답했다. 진양은 지금 고립되어 풍전등화와도 같은 형세요. 저들이 아무리 화살이 많다 하더라도 이 3만 대를 넘지는 못할 것이오. 계속 공격하여 화살이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일시에 들이치면 능히 성문을 부술 수 있지 않겠소이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소. 지백은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공격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2, 3일이면 바닥날 줄 알았던 진양성 안의 화살은 열흘이 넘어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변함없이 하늘을 뒤덮을 듯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다. 그 사이 화살에 맞아 죽은 삼가의 군사만도 수천 명이 넘었다. 지백은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알 수 없는 일이로다. 어찌 진양성 안에 저토록 많은 화살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삼가의 당주는 다시 한자리에 모여 새로이 작전을 세웠다. 이번에는 운제와 충차를 동원하여 성을 공격했다. 운제는 성벽을 타고 오를 수 있는 고가 사다리요, 충차는 성문을 부수는 병차다. 그러나 진양성의 저항은 여전히 완강했다. 불화살과 커다란 돌멩이와 끓인 물이 번갈아 성밖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그 바람에 운제는 불타버리고 충차는 부서졌으며 병사들은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 채 퇴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유롭게 함락시킬 것이라 예상했던 지백은 석 달이 넘도록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자 내심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강성에서 군량미와 무기를 가져오라. 장기 태세로 접어들었다. 기어코 진양성을 점령하고 조씨 일족을 멸망시킬 작정이었다.
어느덧 해가 바뀌어 BC 453년 진해공 5년 봄이 되었다. 진양성을 포위한 지 1년 가까이 지났다. 그런데도 진양성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끄떡없었다. 아, 철옹성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철옹은 쇠로 만든 독이다. 아무리 두드려도 깨지지 않는다. 그처럼 단단한 성을 철옹성이라고 한다. 지백은 초조하다 못해 애가 탈 지경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지백은 주변 지형을 둘러보기 위해 영채를 나와 산기슭으로 올라갔다. 그 산골짜기로 제법 많은 양의 계곡물이 동쪽을 향해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지백이 길 안내를 하던 토박이 백성에게 물었다. 저 계곡물은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 산의 이름은 용산입니다. 하지만 산 중턱에 독 같은 커다란 돌이 있어 대개 사람들은 현옹산이라고 부릅니다. 저 계곡물은 바로 이 현옹산에서 흘러나와 동쪽으로 흘러가 큰 강을 이룹니다. 그 강이 바로 진수인데 진수는 다시 분수와 합쳐집니다. 토박이 백성의 설명을 들은 지백은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다. 이 산에서 진양성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여기서 진양성 서문까지는 약 10리가량 됩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가신 예양이 조용히 다가왔다. 영채 밖에 너무 오랫동안 머무는 것은 위험합니다. 돌아가자는 재촉이었다. 지백은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방향이 달랐다. 산 아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 위쪽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주군, 지형을 좀 더 살펴봐야겠다. 지백의 진지한 표정의 가신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뒤를 따랐다. 지백은 용산 꼭대기에 섰다. 저 멀리 아래로 진양성이 보였고 그 동북쪽으로 용산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긴 띠를 형성하며 휘감아 흐르고 있었다. 바로 진수다. 그는 박힌 듯 서서 한참 동안 산 아래 펼쳐진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어 땅바닥에 산과 강과 진양성의 배치를 그리는가 싶더니 벼랑간 고개를 쳐들었다. 그런 지백의 얼굴에 환한 빛이 감돌았다. 그날 밤 지백은 한강자와 위완자를 자신의 군막으로 불러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말했다. 이제야 진양성을 격파할 계책이 섰소. 무슨 묘책이라도? 수공이요. 나는 장차 진양성 안을 온통 물바다로 만들 작정이요. 한강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수공이라면 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근방의 강은 진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진양성 동북쪽으로 흐릅니다. 어떻게 그 진수를 서쪽으로 끌어넣는단 말씀이요? 지백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진수를 곧바로 진양성 안으로 끌어넣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진수의 발원지인 이 용산의 계곡 물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진양성을 물바다로 만들어버릴 수 있소. 먼저 이곳 용산에다 커다란 저수지를 하나 팝니다. 진수로 흘러드는 물이 그 저수지에 모이겠지요. 더욱이 이제 곧 봄 장마가 시작될 것이요. 용산의 저수지는 금세 만수에 이를 것입니다. 그 사이 진수의 서쪽 제방을 무너뜨렸다가 일시에 저수지에 물을 내보내면 강물은 성난 물결이 되어 진양성 안으로 흘러들 것이외다. 이리 되면 진양성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할 것이요. 제 아무리 철옹성이라 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요. 한강자와 위완자는 탐복했다. 과연 기막힌 계책이로군요. 다음 날부터 삼가는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한강자는 진양성 동편에 방책을 세웠고 위완자는 남쪽으로 나가 경계 태세를 갖췄다. 서쪽 길과 북쪽 길은 지백의 가병들이 맡기로 했다. 이는 모두 진양성의 군사들과 백성들이 달아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진양성을 철통같이 에워싼 지백은 본군의 영체를 용산 아래로 옮긴 후 친히 저수지를 파고 둑 싸는 일을 감독했다. 용산 주변의 모든 물줄기를 끊어라. 진수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부쩍 줄어들었으나 진양성에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윽고 저수지가 완성되었다. 용산에서 발원하는 여러 계곡의 물줄기는 방향을 바꾸어 저수지로 흘러들기 시작했다. 동판과 목재를 이용하여 수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물이 불어나도 저수지는 무너지지 않았다. 때마침 봄비가 크게 내렸다. 산골짜기의 물은 힘차게 쏟아져 내렸다. 며칠이 안 가 저수지의 물은 2개 높이와 똑같이 되었다. 저수지는 이내 하나의 거대한 호수로 변했다.
오늘날도 진수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지백 거라는 곳이 있다. 바로 당시 지백이 만든 저수지의 터다. 용산 높은 봉우리에 올라간 지백은 넘칠 듯 찰랑거리는 저수지를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조 씨도 이로써 사라져가는구나. 붉은 깃발을 힘차게 흔들었다. 저수지 둑 위에 배치되어 있던 군사들이 그 신호에 맞춰 일제히 수문을 열었다. 동시에 산천을 무너뜨릴 듯한 굉음이 울리며 저수지의 물은 무서운 기세로 아래를 향해 쏟아져 내려갔다. 바닥을 보일 정도로 메말랐던 진수의 강물은 눈 깜짝할 사이 높게 솟아올랐다. 강물 흘러가는 소리가 마치 벼락치는 소리와 흡사했다. 수로를 따라 내려가던 강물은 진양성 가까이에 이르면서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지백이 이미 진수의 수로를 막고 남쪽 둑방을 무너뜨려 놓았기 때문이었다. 용산 저수지로부터 쏟아져 내린 물은 미친 듯이 진양성을 향해 밀려들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지백은 높은 언덕에 올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다. 포위를 당한 지 1년이 넘었건만 진양성 안의 군사와 백성들은 별다른 곤란을 받지 않고 있었다. 곡식이 워낙 충분히 비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성 주변으로 흐르는 수로의 물이 점점 불어났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비가 와서 그런 것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아무래도 지백이 수공책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장맹담의 보고에 조양자는 비로소 모든 군사와 백성들을 높은 지대로 피신시켰다. 서둘러 수문을 막아 물줄기를 돌리려 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아니 미리 알았다 해도 아무 소용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진양성 안으로 몰려드는 물의 양은 엄청나게 많았다. 조양자와 가신들은 바로 눈앞에서 곡식 창고가 물에 잠기고 가옥이 쓰러지는 것을 보아야 했다. 이럴 수가. 조양자는 자신의 방심을 탓했으나 언제까지 그러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는 대나무를 베어 뗏목을 만들어 장맹담과 함께 성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성안의 풍경은 처절함 바로 그 자체였다. 성안은 온통 물바다였고 백성들은 집을 버린 채 높은 지대로 피신하였다. 이때의 광경을 사기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지백 한씨, 위씨 삼가가 진양성을 공격한 지 1년이 넘었다. 분수의 물을 끌어다 성 안으로 흘러들게 하니 성이 물에 잠겨 물 밖으로 나온 성벽은 불과 3판 높이밖에 되지 않았다. 성안 백성들은 솥을 공중에 걸어둔 채 음식을 만들었으며 그나마 먹을 것이 없어 떠다니는 가축, 남의 자식을 먹었다고 한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광경이다. 다시 한번 풀이해보자. 분수는 산서성 땅을 흐르는 황하의 지류다. 진수의 본류이기도 하다. 지백은 그 물을 끌어들여 진양성 안을 물바다로 만들었다. 이때 물에 잠기지 않은 성벽의 높이는 3판. 판이란 성을 지을 때 쓰이는 널빤지로서 일정한 규격을 갖추고 있다. 즉 사방 2척 길이가 곧 한 판인 것이다. 당시 1척은 약 23cm. 그러므로 3판이란 6척에 해당되며 오늘날의 단위로는 1m 40cm 정도만이 물에 잠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솥을 공중에 걸어둔 채 음식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으나 나무 위 같은 데 올라가 숙식하지 않았나 싶다. 곡식 창고가 물에 잠겼으니 먹을 것이 있을 리 없다. 미처 피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무수히 죽었을 것이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아이들의 시체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음에 틀림없다. 굶주림을 참지 못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어린아이의 시체를 먹었을 수도 있는 일이다. 성안의 광경을 둘러보고 난 조양자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아니 불안했다. 조양자뿐만이 아니다. 모든 가신들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조양자에게 원망하는 눈빛을 던지기도 했다. 조양자의 가신들은 점점 야박해져 갔다. 먹을 것을 구하면 자신들부터 먼저 먹고 나머지를 조양자에게 갖다 주었다. 자리가 나면 자신들부터 먼저 눕고 조양자에게는 일절 양보하지 않았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이 전과 다름없이 조양자를 공경하고 아끼고 지켜주었다. 가신 고혁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 덕분에 조양자는 성이 물에 잠겨 있는 동안 조금도 체면과 권위를 잃지 않았다. 조양자는 고지대에 피신해 있으면서 연신 탄식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모두 물귀신이 되고 말 것이다. 아, 곽산의 신이 나를 속일 작정이었단 말인가. 곽산의 신이란 강성을 탈출해 올 때 가신 원과가 왕택에서 만났다는 새 신인을 말함이었다. 그때 그들은 원과에게 조씨가 지씨를 이길 것이라는 예언이 담긴 대나무통을 건네주었었다. 조양자는 은근히 그것에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다. 지금도 그 대나무통을 품속에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결국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이 탄식을 가신장 장맹담이 들었다. 어느 날 장맹담은 조양자가 혼자 앉아 있는 틈을 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백을 비롯한 삼가가 우리를 포위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한씨와 위씨를 설득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밤 제가 몰래 성 밖으로 나가 한공과 위공을 만나 뵙고 지백을 배신하라 권하겠습니다. 주군께서는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한씨와 위씨가 이제 와서 새삼스레 지백을 배신할 리 없지 않은가. 공연히 그대의 목숨만 잃을까 두렵도다. 그 점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이미 계책이 서 있습니다. 주군께선 모든 장수를 시켜 뗏목을 많이 만들어두고 병장기에 녹이 슬지 않도록 준비나 철저히 해두십시오. 그럼 그대만 믿겠소. 그날 밤 장맹담은 지백의 군사로 가장하고 몰래 진양성을 빠져나갔다.